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귀찮은 문제, 근호가 있는 문제들 유리화를 시켜서 해결을 해야 되는 한 페이지 넘기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유리화 없이 한 번에 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좋겠네요. 해주고 싶은 게 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근호가 있는 문제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호 마이너스 근호꼴. 유리화 없이 풀기. 입니다. 네. 방법은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의 값을 구할 때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풀 때에는 유리화를 시켜야 되지만, 유리화 없이 하는 방법은, 이 안에다가 내 마음대로 상수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상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면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상수를 넣자. 그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1과 4라고 생각하면 원래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고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죠? n-2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값은 3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이론적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무리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함수는 처음에는 급하게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x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마치 거의 증가하지 않는 모양을 띠게 돼요. x축과 거의 무한 평행한 모습이 되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적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을 넣었을 때,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했을 때 n을 넣었을 때의 루트 n 값과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루트 n 플러스 1 값의 차이는 정말 작다. 그렇게 미미하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0에 수렴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0여도 된다고 했고 100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그 b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내 마음대로 상수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이 그대로 없앨 수 있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가 있으면 된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정말로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의 문제들 굉장히 귀찮죠. 분자 분모를 두 개 다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적당히 상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살펴보는데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없는 이 상태에서는 그 상수를 다 뺐다고 생각합시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분모 0이고요. 분자도 0이죠. 해결 불가해요. 그쵸? 약간의 머리만 쓰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호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근호를 벗기기 위해서는 이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이 부족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2차로는 안 됩니다. 분자 분모에 뭘 곱해서 루트 n을 곱해서 분자 분모에 루트 n을 곱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가 얼마가 되나요?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맞아요? 뒤에는 n이 빼질 것이고 앞에 n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또 남아있는 거 1. 분자에도 1이니까 이 결과의 값은 1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됐어요? 약간 비슷한 꼴인데 여기다가 약간 비슷한 꼴인데 종종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루트 n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넣었다 합시다. 이번에는 근호 안에가 n에 관한 1차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근호를 벗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해볼까요? n-n 영인수가 사라지지 않아요. n-n 영인수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좀 이때는 어떻게 하죠? 차수를 조금만 쓰자. 4차로 만드세요. 4차로 만들어. 이해되니? 4차로 만들면 제곱, n의 제곱, 4제곱, n의 제곱, 4제곱, n의 제곱, 4제곱, n의 제곱을 만드시면 이제 깨뜨릴 수 있어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n제곱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상수항 쓰지 않아도 예측 가능하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n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n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분자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니? 어쨌든 간에 목적은 그거예요. 근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근호를 받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들었던 예시들은 전부 다 카메라 조금만 당겨주세요. 이쪽까지. 네, 좋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편한 꼴들은 내가 쓴 거예요. 근데 불편하게 나오는 게 어떤 것이 불편하게 나오냐면, 이건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냥. 기본적인 이 발상은 선생님이 떠올린 게 아니고 나도 배운 겁니다, 이거는. 이 발상은. 근데 이 발상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확장시킨 것을 생각했겠지만, 처음에 이런 기본적인 발상을 나도 배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네. 이런 경우 봐볼까요? 루트, 하나만 씁시다. 2개 하지 말고. 여기가 4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불편해요. 딱 안 보이거든요.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무조건 우리 보통 완전 제곱식을 쓸 때 x의 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x하고 뒤에 블라블라 있으면 그냥 얘 절반 쓰잖아요. 이렇게. 맞죠? 얘 절반 쓰죠 바로. 절반을 바로 쓰고 싶은데 앞에 4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냥 밖으로 끄집어 내버려요. 그냥 n제곱의 기수를 무조건 밖으로 빼요. 이 부분을 2를 밖으로 빼가지고 4를 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n 플러스 이것의 절반 이렇게 선생님 표현해요. 선생님은 이해하겠니? 됐니? 얘 절반으로 가야 되죠? 이거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디가 안 됐죠? 맞죠? 이거 8 아니 2인데 2. 네, 수종체.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수종체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네. 미안해요. 글씨가, 네. 이게요. 앞머리 파마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내려왔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는 얼마로 수렴하게 됩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개수가 있을 때에는 그냥 빼버리십시오. 하나만 더 해보죠, 연습 삼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제곱근을 안 빼지는 거. 2n의 제곱에 플러스 n 마이너스, 루트 2n의 제곱에 플러스 3n. 이렇게 해볼까요? 아예 빼버린다고, 선생님은. 루트 1을 밖으로 빼버려요. 그럼 루트 n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n이 될 것이고요. 여기도 루트 1을 빼버리면 되죠. 여기도 루트 1을 빼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이렇게 귀찮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빼버리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n 플러스 요놈의 절반 4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놈의 절반 4분의 3으로 나오게 되어서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편히 이제 근호가 있는 거 해결 가능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내가 뭘 볼 거냐? 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네, 지금 뭐 설명 빨리 끝납니다. 6페이지의 33번 문제부터 선생님 두 문제만 해볼게요. 34번까지. 수렴한다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는가요? 수렴한다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소금물의 농도가 20%짜리 소금물이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할 건데 여기에 담수가 있는, 여기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농도가 5%라고 합시다. 물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버렸어요. 그 바가지만큼 퍼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이랬더니 그 농도가 20%에서 좀 더 작아지겠죠. 다시 또 잘 섞어가지고 한 바가지 퍼서 버리고 다시 한 바가지 퍼서 넣었어요. 처음에는 저 한 바가지 퍼서 버렸더니 18%가 됐다고 합시다. 두 번째 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16이 될까요? 16.5 정도로 좀 덜 떨어져요.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쵸? 그냥 뭐 15.0이 될 수도 있고 15.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계속 떨어져요. 이 과정을 무한히 시행하면 여기 소금의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퍼서 버려 땅에다가 여기 퍼서 넣고 퍼서 버리고 넣고 퍼서 버리고 넣고 계속 시행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봐. 앞에 여기가 김치찌개가 있어. 김치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한 국자를 퍼가지고 싱크대에다 버려. 거기다 물을 넣어. 다시 한 국자 퍼가지고 버려. 물을 넣어. 한 국자 퍼서 버려. 물을 넣어. 이 과정을 10번 하는 게 아니라 무한번 한다고요. 그럼 김치찌개 어떻게 돼요? 물 되죠. 그렇죠. 무한히 시행하면 그냥 물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빨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래도. 한 번 빨래하면 오염물질의 90%가 나간다고 해요. 10% 나갔잖아요. 또 빨래해요. 그럼 거기에 또 10%가 또 날아가, 90%가 또 날아가겠죠. 1%밖에 안 남겠죠. 이러니 그런 식으로 반복을 무한히 시행하면 빨래가 옷이 다 해지겠다. 자,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빨리 내려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에서 멈추는 거예요. 수렴이에요. 균형이 맞춰지는 게 수렴이에요. 균형이 맞춰지는 게 수렴이에요. 자, 봐. 문제 봐봐요.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였어요. 여기에 댐 1호댐이 있고요. 여기에 2호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저수지에 물을 갈아놓는 곳이죠. 근데 1호댐에서는 매일 같은 양의 물이 들어와요. 매일 얼마가? 100만 톤이 들어와요. 100만 톤이. 근데 나가는 양도 매일 100만 톤이 나가면 이 저수지의 물의 양은 변함이 없는데 나가는 양은 그냥 퍼센트로 나간대요. 2%로 나간대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이 안에 저수지의 물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수지에 처음에 얼마의 물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네요. 한번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100만 톤 있다고 할까요? 1000만 톤 있다고 할까요? 1000만 톤 있었어요. 1000만 톤에서 1000만 톤 있었는데 100이 들어왔죠? 그럼 얼마가 돼요? 1100이 될 것이고 여기 2%가 나가야 돼요. 1%가 11이니까 2% 22 빼면 되겠죠? 21을 빼면 얼마가 되나? 1078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시행한 게 이거예요. 얼마 증가했어요?
78 증가했네요. 1078에서 또 들어옵니다. 아이고, 물 들어오는 날이네. 1100이 들어왔어요. 100이 들어왔죠? 1178이 됐어요. 슬슬 부담스러운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 나가죠? 1%가 11.78이니까 2%는 아유 그냥 하기 싫다 이거. 이거 얼마야 그러면 23 더하면 네? 아 빼야 되군요. 1150 4.44. 자, 이게 얼마가 이제 플러스가 됐죠? 44. 이거 내가 했다? 나머지 니기도 해봐. 6? 66. 오케이. 늘어난 양이 줄어드네요. 응? 늘어난 양이 줄어들어 증상인데? 늘어난 양이 줄어들었죠? 이 양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양이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저수지의 물의 양이 굉장히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야.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저수지의 물의 양이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시행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해도 그게 수렴이야. 이해되니? 그럼 문제를 한번 해석을 다시 해봐. 저수지의 물의 양이 변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지면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나가는 양이 1%가 들어오는 양과 같으니까 2%가 100만 톤이니까 곱하기 50만 하면 5천만 톤이 수렴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됐어? 이게 수렴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의 양이 지금 평형 상태,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양은 2%가 나가는데 그 시점 그 2%가 100만 톤인 거야. 그 100%는 곱하기 50 해야 되잖아요. 5천만 톤. 여기 5천만 톤이 항상 이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계속 수렴하는 것이 똑같은 값으로. 이게 수렴이야. 이게 수렴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34번 문제도 봐봐. 34번 문제도. 네, 깜짝아. 네. 76인가요? 네. 줄어들었어요. 네. 변화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저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할 때 수렴했다고 합니다. 자, 34번도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문제를 보면 최초의 넓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넓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최초에 여기 1억 톤이 있어도 얘는 무조건 5천만 톤으로 실어가게 돼 있어. 무조건 몇만 톤이 있더라도. 네. 이건 네, 그렇죠. 잘 생각만 잘하면 진짜 이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를 하면 그 풀이들은 사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다른 각도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이거 풀이가 길지 않는데 얘는 원래 풀 때는 정화식으로 풀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풀 때는 정화식으로 풀면 정화식으로 일반한 구할 필요 없으면 정화식으로 풀 때 봐봐. 정상적인 풀이는 이거예요. n번 시행했어요. 얘를 오케이? n번 시행했다고 했을 때 저수지의 물의 양인데 거기서 얼마가 들어옵니까? 100만 톤이 들어오죠. 여기에 5%, 2%를 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은 98%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그 다음 저수지의 저수량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이 값이나 같은 값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 놓고 100 곱하면 100알파 98알파 플러스 얼마야? 9,800이니? 이 알파가 9,000, 뭐 숫자 이상한데? 100을 곱했잖아요. 100알파 98알파 2% 버린 거 맞죠? AN이 n번 시행했을 때 저수량. 근데 그거 다음에 있잖아요. 청호 때
제곱되니까 거기에 100을 더해야 되나요? 아, 제곱되니까 한번 들어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이거는? 네, 4,900이 됩니까? 알파는 4,900만 톤? 근데 제곱되니까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때 측정을 하는 건가요? 아, 그럼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미안해요. 측정 기준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맞는데, 측정 기준을 봐야 되니까, AN. 그 방류를 먼저 하는 거죠. 방류를 먼저 하니까 방류하고 나면 남은 양이 100분의 98만큼 남아있고, 플러스 100 해야지 AN 플러스 1이 나오는 이런 상태로 정하시고 써야겠네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5천만 톤이 나오겠죠. 100 곱하면 2로 2AN이 되고 2알파가 되고 얘가 5천만 톤 나오겠죠. 전반식 선생님이 그러면 측정한 기준으로 갔어야 됐으니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원래. 자, 방금 AN 플러스 1이 뭐였죠? 이게 뭐였죠? 100분의 98 AN 맞나요? 98 AN 플러스 100이었죠. 자, 이거는 그래프로 풀 수 있잖아요. 극한 문제 풀 때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이건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y는 100분의 98 x 플러스 100이라는 그래프와 y는 x라는 그래프. 이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지금 y는 이런 그래프고 얘가 y는 x라는 그래프예요. 처음에 초기값이 얼마에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초기값이 만약 이거였다. 그러면 한 번 시행했으면 그 값이 얼마가 되죠? 이 값이 되죠. 그럼 그 값을 다시 뭐예요? 두 번 시행하면 이 값이 되는 거죠. 세 번 시행하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쪽으로 수렴하게 되겠냐. 물량이 겁나 많았다고 칩시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렴한 값은 여기에 와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값이 지금 수렴값이 요놈이니까 얘를 다시 대입하는 거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계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물의 양이 굉장히 적거나 많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이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프를 봤을 때에도. 이야기니 그거를 그냥 이 문제를 이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하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도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34번 문제도 간단하게 보자고요. 처음에 넓이가 20파이 관계없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기존의 원에 4분 원, 그 4분의 1만 남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기존 원의 4분의 1에다가 12파이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원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원에 4분 원에다가 12파이를 더해서 그 다음 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넓이의 변화량이 컸다가 점점 넓이의 변화량이 줄어들어요. 수렴하게 돼요. 수렴한다는 말의 뜻은 굉장히 평행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얘가 버리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다라는 뜻이죠. 얼마만큼 버리죠? 4분의 3을 버리잖아요. 얼마만큼 들어오죠? 12파이만큼 들어오니까 한 칸당 4분의 파이씩을 생각하면 전체 몇 파이가 수렴하게 됐어요? 16파이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35번 문제도 부등호가 나와 있긴 하지만 등호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도 똑같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극한 문제는 관찰을 잘하면 몸이 편해진다. 극한 문제는 관찰을 잘하면 몸이 편해진다. 근데 그 관찰력은 정말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좀 길러진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기본적인 거 쉬운 것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어려운 내용도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셔야 시험장에서 과학함을 쓸 수가 있고 자기가 하면서 안 되는 케이스를 또 만나봐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내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까요? 자, 선생님 혹시 오늘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 몇 가지 설명했냐면 첫 번째는 수요일 극한에서 n에 관한 SA나 A에 관한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미분을 접근해가지고 구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리미트 n은 루트. 이거는 이제 많이 이야기 알던데. 루트 안의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분산시킨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아, 이거 없어요? 두 번째 건 그래도 꽤 사람들 알던데.
세 번째가 방금처럼 극한 문제를 그냥 상황을 보고 수렴하는 상황을 예측한 뒤에 문제를 푸는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오케이. 세 번째 풀이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둑을 검거를 하는데 도둑이 저기 뛰어가요. 나도 열심히 뒤쫓아가서 뛰어가는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정말식을 세우고 식을 풀어가지고 뒤에서 꽁을 쫓아가서 문제를 잡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풀이는 어떤 풀이냐면 도둑이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가 도둑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이리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잠복해서 잡는 것이 두 번째 풀이의 그 적당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착출법을 이야기할 건데 착출법이라는 표현 자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얘는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내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한 발톱이 때만큼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아르키메데스. 시간 좀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내가 신상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시대 때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발달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굉장한 군사 강국이죠. 다 쳐들어가서 다 잡아들어가지고 다 노비가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개인 시민 한 명당 노비가 20명 정도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 난 강의를 해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먹고 살 거 아니야. 내가 왜 강의를 해? 내 노비들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할 일이 없어. 밥 깔고 뭐 만들고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는 안 돼요. 나머지 90% 노비야, 노비. 그러니까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 했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색, 토론. 이 두 가지만 평생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대화, 실제 대화예요. 그 사람들 실제 대화. 저기 왜 돌이 저기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볼까? 왜 불은 저렇게 공중에 하늘로 날아가서 없어질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평생을 이런 이야기만 해.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었어요. 웬만한 공부 잘하는, 그때 대도서관이, 아프리카 BJ 말고요. 지금 아프리카 탈퇴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그 대도서관이, 그때의 도서관이, 그리스에 있었던 도서관이야. 그때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누구야?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라쿠사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 굉장히 취약해요. 아이씨. 하여튼 그 사람이, 아니,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장영신, 누구누구 다 아주 사기 킬리터야, 정말로. 평생을 공부하다가 죽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누군지 알죠? 유레카. 또 유레카 했던 사람 있잖아요. 유레카만 했던 게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했다고요. 아르키메데스가 누구야? 그리스 대군을 3년 동안 막았다니까. 그 조그만 섬이. 그리스 대군을요. 3년 동안 막았다고요. 조그만 섬에서. 어떻게 했냐. 원래 아르키메데스는 공부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르키메데스 사촌이 왕이었거든요. 왕족이야. 사촌이 왕이 어차피 시민이 되면 안 되니까. 왕인데 사촌이 왕이 그때 사라쿠사라는 도시는 중립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양쪽에 중립외교 하고 있는데 왕이 바뀌면서 갈아타버렸어. 한쪽으로 쏠려버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가 이놈 새끼들 보소? 한번 봤죠? 그래 어차피 밟을 때도 많은데 뭐 지금 갈 거야 했는데 깨지고 왔어. 왜 깨졌어? 거기에 아르키메데스가 있는데요. 아 진짜? 아 맞다, 아르키메데스 거기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다음부터는 최고의 장수들, 머리 잘 쓰고 똑똑한 장수들 다 부쉈는데 다 실패.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막았냐면 처음에는 그 왕이 와가지고 아르키메데스한테 야 우리 곧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우리가 대군이 쳐들어오면 막을 힘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막냐? 좀 도와달라. 무기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리키면서 거절을 하죠. 전쟁놀이는 애기들이나 해. 난 관심 없어.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리스인이 아주 그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뛰어났던 게 토론, 화술, 설득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아르키메데스를 야 우리나라가 정복이 되면 네 부인과 자녀와 이래도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사색도 못하고 너도 공부 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해. 그걸 바라니? 그건 아닌데. 그래? 알았어 몇 개 만들어줄게. 그때 처음 나온 게 투석기. 도르래 이용해가지고 배가 멀리 있으면 투석기를 존나 두드러 패요. 미안해. 열심히 패요. 그 투석기도 아르키메데스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 올리고 알고 사람인 거 알죠? 그걸 투석기를 열심히 패요. 그것도 사거리 다르게 다 만들어놨어. 이때는 뭐. 두 번째는 배가 가까이 와요. 만약 성벽 근처에 오면은 그 큰 갈고리 같은 걸로 쇠 갈고리를 던져 이렇게 던져가지고 배를 찍어요. 그래서 갈고리를 도르래로 음식 도르래 힘의 절반만 도르래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음식 도르래를 감아가지고 배를 들어 올려 펼쳐버려. 그렇게 해서 배를 다 펼쳐. 근데 그러다가 몇 마리씩 붙어서 성벽에 붙어서 올라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또 돌 굴리고 이거는 가까이 가도 당하고 멀리 있어도 당하고 게다가 멀리서 그때 당시 이게 사실이 진짜인지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배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배 나무에 그 물이 새지 말라고 곁에다 기름칠을 해놨거든요. 포물선 배우겠지. 포물선 배우겠니? 포물선 빛의 반사 경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초점으로 수령하잖아요. 포물선의 초점을 저 배의 위치까지 해놓고 그 포물선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거울을 다 세워가지고 다 빛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쌌죠. 불태워버렸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대부분이 하더라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3년 만에 무너지게 된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무너지게 돼. 1년에 한 번 바다의 여신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크리스마스 놀아야 되는 것처럼 그날은 무조건 술 퍼마시고 떠나야 돼 무조건. 그게 문화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3년째 되는 날 그런다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야?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는데 진짜 다 퍼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르키메데스 뭘 하고 있었냐면 아르키메데스가 연구했던 학문이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2차 곡선 있죠? 2차 곡선 내가 은숙쌤이랑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2차 곡선을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한 학문의 기본이 아르키메데스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다 해놓은 거. 아주 오래전 기원 전이잖아. 기원 전에 했던 사람이 하는 걸 이해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하면서 진짜 이게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을 그때 당시 하고 그게 왜 어렵냐면 그때 당시 종이가 없었거든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연구를 했냐면은 그냥 모래밭에다가 원 그리고 거기서 다 그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극한의 개념도 없었어요. 극한의 개념을 아르키메데스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 명이 되는데 그 두 명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착출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튼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착출법의 기본은 가비의 리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무한 분기급수 아닙니까? 무한 분기급수의 도형의 활용 문제. 그죠? 도형이 막 안에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착출법인데 비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내가 한 건데 자부심. 자,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1인 거 알고 있죠?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이걸 착출법 내가 응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거 얼마죠? 아니거든요. 자, 봐요. 아니거든요. 2분의 1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를 3등분 낼게요. 됐죠? 하나에만 칠하겠습니다. 3분의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매듭 지었어. 여기 3등분 내요. 여기 칠합니다. 여기 9분의 1 맞습니까? 여기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매듭 지었습니다. 여기 3등분 하세요. 몇 분의 몇이죠? 27분의 1 맞습니까?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을게요. 보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그렇죠.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죠? 색칠해진 부분이 2분의 1. 여기 얼마죠? 여기 얼마죠? 모든 비율이 2분의 1을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다음에 이 합은 얼마를 일정하죠? 2분의 1을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4분의 1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 무한히 더한다고 생각해봐. 역시 몇 등분 할까요? 4등분 하겠죠? 다시 할까? 여기다 시작할까? 여기다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여기 4분의 1에 4분의 1. 여기는 이야기를 끝냅니다. 했나요? 계속해서 이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겠네요. 다음 얼마죠? 3분의 1이에요. 이런 것을 뭐 착출법이라고 해요. 자, 착출법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도 보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는 각자 고민해 보십시오. 이 변의 길이가 1, 이 변의 길이가 1이에요. 됐어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정사각형 그래요. 여기에 정사각형 그래요. 여기에 정사각형 그리고요. 여기에 정사각형 그래요. 자,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림을 매듭 지어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매듭 지어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매듭 지어 볼게요. 그러면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느껴지죠? 이 부분,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서 색칠해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분의 1이에요. 그 말은 즉슨 전체 넓이에서 색칠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분의 2인 거야. 전체 넓이가 2분의 1이죠. 색칠한 부분의 비율은 3분의 2니까 정답은 3분의 1이에요. 이해하겠니? 이런 게 착출법이라고요. 얼마든지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또 문제를 또 다르게 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할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내가 나눴어요. 내가 나눴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고 여기는 미시 허벌나게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기 미나쪽 하나만 내려놓자. 여기다가 내가 원을 그렸어요. 여기도 각각 완전하게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했니? 이 원 넓이의 전체 합은 몇 개, 얼마일까요? 이 원 넓이의 전체 합, 이 원들을 다 더하면 수백 개, 수천 개. 그거예요, 그거. 맞아. 그거. 뭐야? 방금 누가 이야기했는데. 사모님 이야기했나? 색칠해지지 않는 부분, 색칠해진 부분과 색칠해지지 않는 부분의 비율이 모든 부분에서 같다 이거예요. 가비의 1이랑 똑같은 거야, 가비의 1이랑. 가비의 1이 뭐냐면 2분의 1은 4분의 2여갖고 6분의 3과 같으니까 그냥 이것들을 다 더해도 뭐가 승립해? B가 일정하게 승립하는 거잖아. 이것들은 결국에 B가 이거랑 똑같아요. 전체 넓이에 대해서 색칠해진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그냥 파이죠. 이해하겠니?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비엘이 착출법들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심적인, 아주 쉬운 예시를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과 진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혹시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같이 고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고요? 훈련라벨 9, 10, 11 적분 많이 할 건데 강의 좀 보고 하자.